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논쟁이나 혼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잔류 파라 부르지 마시고 바보 파라고 불려주세요. 지금 시대는 바보 같은 순정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더라도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고 자기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좀 있어야죠. 아직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총선 관련 공천 모습 그리고 총선 준비에 관련 모습 영상 좀 쭉 지나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 또는 현역 의원 평가에 불만을 갖고 당을 나가신 분도 있고요. 당 안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지만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신 분 또는 현역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자꾸 꺼내놉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속 시원한 모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좀 조롱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탈락한 두 분의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도중에 탈당했거든요. 경선에도 안 되니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자, 강민구 변호사. 특히 탈당하신 분들 향해서는 약간 이거 뭐랄까요?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0점 얘기도 꺼내고 또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에서 벗어나서 또 이재명의 어떤 사천 공천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공색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나갔다. 약간 이재명식 화법인데 원래 이재명 그 대표가 말하는 투가 상당히 좀 시니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달인이에요. 정말 그런 거를 아주 능구렁이처럼 잘하시는 분인데 예. 요번에도 이제 그동안 이제 비판을 받아오면서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게 공수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 지금까지는 탈당하신 분들 예. 그리고 당에 남아있지만 현역 의원 평가 하위를 받고 지금 경선에 임하신 분들이 사실은 당의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셈이라고 반격을 하는 보십니까? 거죠. 이제 나갈 사람이 나간 거고 예. 지니까 알아서 기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본인의 어떠한 그동안의 공천 시스템이 예.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저런 얘기는 사실은 당을 나가신 분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오히려 좀 자극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예. 혁신 공천이 필요한 거고 혁신을 한다는 건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여야 야나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은 항상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용태를 통해서 혁신의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예. 또 과정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나름대로 공천에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당을 위해서 당에 남는 분도 계시는 거고 예. 나가신 분들을 보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필란을 하셨고 바로 그 나온 지역구에서 다시 예. 다른 당으로 나오시는 예. 상상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시스템화된 공천 과정들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초선도 아니신 분들이고 이 당에서 되게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그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전 정확한 설명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대표가 개인적인 사천이 아니라 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의 결정이신 거죠. 예. 대신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잡음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당대표가 오롯이 책임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국민들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도중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이 사천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사천이다 아니다. 당을 나가신 분이 온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나가신 분.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그러신 분을 향해서 지금 보면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탈당해서 싱거워졌다. 어차피 경선에도 안 될 거니까 나간 거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한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왜 굳이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볼 때 나가는 데는 예. 나름대로 본인은 나갔을 때 이 당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고 시스템에 개입을 해서 예. 당대표나 또는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않다는 이재명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다라는 걸 약간 표현을 한 걸 건가요? 아니,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100점이라고 따지면 예. 34% 정도가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다면평가, 당직자 보좌진의 그다음에 그 현지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기에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예. 본인들이 탈당하려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기 그러면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어제군요. 이상한 핑계를 댔다는 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그렇죠.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몇몇 분들이 탈당을 하시니까 거기에 예. 대한 포괄적인 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뭐 탈당이 사실은 잇따르고 있고 오늘도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한다. 그리고 또 나가시는 분들과 뭔가 연대를 해서 세력화 좀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오늘 내놓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화법 조금 일각에서는 조금 이거 아슬아슬한 거 아니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좀 시각이 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이 좀 최근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무슨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약간 퀴즈 같은 내용을 SNS에 본인의 SNS에 올려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세 분이 등장하는데 우선 가장 이 왼쪽에 있는 이재명 대표 요 SNS가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다른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성동과 김영주 공통점은 이렇게 딱 문제를 올립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여당이고요.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근데 공통점은이라고 딱 문제처럼 내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일단 권성동, 김영주 두 의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채용 비리 문제겠죠. 과거에 채용 비리 관련돼서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런 걸 그 공통점을 얘기한 걸까요? 권성동 의원은 기소까지 됐었던 상황이니까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기소가 됐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일종의 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채용 비리에 얽혀 있었다 두 이렇게 인물 볼 수 모두 있고요. 채용 비리 관련된 어떤 구설에 좀 올랐었다. 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만큼 영향력을 청탁을 받아줄 만한 위치에 있었다. 이 점도 공통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이 정무위 야당 간사였을 때 그러니까 그때 채용 비리에 그러니까 그 청탁을 했다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던 의원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 정무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이게 김영주 의원은 야당 간사였어요. 3명의 이름이 신한은행에 일종의 이제 특이사항 관리를 하는 글 안에
정재계, 뭐 관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예.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강원 지역의 유력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중진급 정치인이었고 예. 보좌관을 포함해서 11명의 채용 청탁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이사에 임명하도록 뭐 힘을 썼다. 예. 이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면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건 또 나중에 또 항의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예.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용집 사장이 자신은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만큼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예.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죄 판결을 냈고요. 김영주 의원은 자신은 검찰 수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으면서 자신의 스스로 면죄부를 줬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사기업의 은행권에 채용 청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예.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일단 수사를 안 지금 뭐 했다는 면에서 내용을 면죄부가 과거에 있다는 거죠. 논란이 됐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저렇게 왜 문제를 냈을까요? 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때문이겠죠. 김영주 의원이 자신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컷오프 사유가 뭐냐 그거 밝혀라.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라. 계속 여론에서도 압박을 주고 예. 당사자들도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윤리 점수가 0점이었다. 그게 채용 비리 때문이었는데 제가 볼 땐 채용 비리 그 자체도 문제지만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 점수에 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간 경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지는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억울하다. 예. 나는 0점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정반대 국민의당으로 자신이 그동안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하면서 제일 먼저 금융노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인물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저렇게 비판하는 퀴즈를 낸 거죠. 거는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을 비꼬은 겁니까 지금? 그렇지 일종의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 줄짜리를 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과 김영주 공통점은 이렇게 짧게 딱 문제를 올립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 관계잖아요. 그러자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문제를 냅니다.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연속해 나오면 무슨 챌린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통점 퀴즈 챌린지입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네. 일단 권성동 의원과 원희룡 후보죠. 후보가 낸 이 공통점 퀴즈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부터 봐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민주당 내 공천 과정이 지금 국민들이나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천의 가정이 아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네.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조치를 취한 네. 것뿐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굉장히 지금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성으로서 사선 의원이시고요. 그것도 여성으로서 국회 부의장 두 번째로 또 하셨고 또 농구 선수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존의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내에서는 굉장히 위상도 있고 주목도가 그렇죠. 큰 네. 현역 의원이었다. 네. 예.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설령 컷오프를 했어도 좀 남아주면서 이렇게 다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역시 민주당 이재명 표 지금 사천 가정이구나 하는 공격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대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대상만 공격하기에는 너무 속이 보이니 권성동 의원 가만히 있는 권성동 의원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 바로 반격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반격보다도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인이 지금 숱한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거 최종심에서 지금
혐의 없다라고 끝난 사건이에요. 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것이지 예. 지금 권성동 의원 최종 심판까지 끝난 것까지 끄집어드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짓 해서 안 된다.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일단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옛날보다 날카로움이 굉장히 죽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허술한 공격을 해서 왜 말로 받을 짓을 했는가.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께서 주고받을 챌린지는 아닌 것 같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예. 차라리 그런 걸 좀 했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네. 그러면 이런 챌린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을 지금 찾으란 말이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뭐 이렇게들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또 회자가 돼서 또 이렇게 소외가 되는 상황인데, 예, 김성환 평론가. 뭐 이재명 대표가 뭘 하기만 하면은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를 꺼내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예. 어디 가서 맞고 왔냐고 화내는 거랑 비슷한 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과도하게 대선에서 일종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가 대선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가혹하다고 생각할 만큼 수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건 또 물론 혐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반박하시겠지만 저는 지나친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막 때려놓고 난 다음에 너 어디 가서 맞고 왔어? 무슨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질문하면은 맞지 않다, 합당한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요. 이거 뭐 좀 약간 다른 얘기가 제가 요거 김민수 대변인께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이거를 계속 그 검찰들의 탄압 수사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굉장히 안 좋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수사 시스템이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서 안 된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떠한 개인이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 그리고 성남 FC 사건, 위준교사 사건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를 받고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면 지금 과연 구속 상황이 아니었을 것인가? 저는 100% 구속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고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정권이 지금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숱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재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까지도 창당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정치의 문화를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예. 대통령 영부인은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네? 범죄 혐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은 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패널분 잠깐만요. 예? 지금 서로 상대방 총선 앞두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쪽은 왜 수사 안 하고 여기만 수사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마 지금 이 토론이거든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민구 변호사하고 김종중 행정관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어서 막 들썩들썩 하시는데 제가 딱 1분씩만 드릴게요. 자, 누가 강민구 변호사가 먼저 하실까요? 1분씩만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 지금 대해서? 요 사법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주제에 계시잖아요. 대해서 예. 사실 이건 뭐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주제하고는 또 벗어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다 자신이 수사받으면 다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정치인은 그러면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물론 뭐 검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혐의점을 갖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여태껏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아왔나요? 그 수사를 하고 싶어도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검찰도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비리 의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법정에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모든 거를 정치 탄압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정권에 알겠습니다. 그냥 그 뭐 심부름꾼 정도로 예. 이렇게 너무 검찰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종중 행정관. 아니, 건덕지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비상식적인 거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마찬가지인데요.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가 23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지금에 있는 윤석열 검찰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해야 되는 거죠. 23억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 자식들 입시 비리 문제를 얼마나 탈탈 털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식 문제 수사한 게 있습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사를 받는가라고 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면 당연히 저희 같은 평론을 하는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야 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또 다른 이필막이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30초만 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은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10분 이상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말씀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이 영부인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수사 예. 탈탈 털어서 다 했던 건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고 했던 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왜 안 했습니까? 진짜로 혐의가 있으면. 이 기소조차도 못했던 건이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조건 수사일화가 아니에요. 의혹이 있다고. 다 의혹이 있다고 무조건 수사합니까? 검찰이 봐서 기소할 만한 사건이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재명 대표 건과 지금 이것을 무슨 물타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물타기 할 거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논지는 왜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승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되는 문제를 끌어들이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먼저 지적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혐의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근데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예외라고 국민들이 다수가 인식하고 있어요. 명포백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한두 끝도 그리고 없으니까요. 특히 김민수 대변인과 김성환 평론가 지금 도돌이표 토론들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추가 시간 필요하실까요? 됐습니다. 네. 자, 그 앞서서 공통점 챌린지 다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공통점 챌린지인데 이게 지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화면에 담지 못해서 그런데 무슨 공통점이냐 이거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며칠 갈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요. 또 다른 건에서도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면서 지금 격돌이죠. 이제 고발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권양엽 예비 후보 단수 공천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천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했죠. 그러자 이거는 가짜 뉴스다. 그리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한다 그랬어요. 고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진이 있는데요.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공개된 거 있잖아요. 당사자가 공개했는데 이러면서 적반하장이라 그러면서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나왔어요. 고발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일단 관련된 목소리가 있어요. 서로 공방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에 근 30년 근무한 당직자입니다. 저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비서라고 아예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보도하고 이걸 근거로 사천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무고로 맞고발한다. 이렇게 또 밝힌 사항이에요. 고발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거 김종욱 전 행정관하고 강민구 변호사께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천이다. 그러니까 무슨 사천입니까? 이거 없는 사실 가짜 뉴스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그 당사자가 찍은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자, 김용준 행정관. 아니, 전 지금 좀 웃겨요.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게, 야, 이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평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아니, 왔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다 아시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자기 부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당 선대위 차원에서 예.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오히려 사적인 사람이 와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직자가 와서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왜 사천이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뭐 공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럼 저희가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하면, 아니 김건희, 제가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께서 코로나 콘텐츠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에 있는 비서실로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그거 사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자가 와서 특별한 기구에 와서 예. 그 역할을 맡았는데, 예. 그리고 그 인물이 과거 4년 전에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2위를 한 사람인데, 또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여성 의원이 과거에 한 분 배구는 나온 적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분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한 건데,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제가 알겠습니다만 굳이 그것까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용구 변호사. 예, 여기서 이제 사천 얘기를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 대화의 어떠한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엄연한 현역 의원이 있고, 그 예. 현역 의원이 좀 대과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좋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지역만 굳이 여성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특정을 해서 현역을 내쫓아내고 생사를 뜯어내고 자기 부인의 어떤 그 비서실 쪽에 뭐 근무했던 사람을 앉혀놨다. 이게 뭔가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게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수행 비선이 많은 이런 말장난 갖고 지금 이거를 오히려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이 대화의 어떤 본질에서 어긋나갖고 지금 말 갖고 좀 노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된 얘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총선이 지금 아까 제가 30여일, 35일 남았군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과 공격 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계속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 더 있어요. 거기서 같이 섞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내용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돼서 과연 그 내용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가? 아닌가? 그 뒤끝이 진하게 남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심상치 않은 건 맞아 보입니다. 숫자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국민의힘, 내가 민주당 보면 격차가 좀 나고 있어요. 여당이 좀 앞서고 민주당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도 여전히 한 10%대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요. 다음 보겠습니다. 호남 쪽 지지율만 따로 뽑은데 요거는 한국갤럽 자료예요. 요게 지난주에 발표된 최근까지 자료인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내려간 모습이 보였죠. 지난주에. 대신에 호남인데 무당층이 좀 늘어났어요. 한 주 사이에 변화가 좀 꽤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 지지율 모습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저 지지율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오려고 했는데 백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저게 24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어서. 예. 근데 지금 이제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면 호남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남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애착이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호남 지역이 민주당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수치보다는 실제로 선거에 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차마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지금 22년 당시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22년 당시에 지방선거의 그 투표 참여율을 보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2년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전남 지역에서 78% 이상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 참여율이 40%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선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했어요. 예. 네. 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우리의 자긍심을 해칠 때 하는 행위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왔었습니다. 예. 실제로 강주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해서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교를 해봤을 때.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예. 민주당을 부끄러워한다.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하겠으나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여론조사와 같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과 그러니까 최근에 여당의 좀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뒤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호남 쪽에서는 무당층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요 수치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의 추세는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커다란 파열음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호남만 찝으시는데요. 이제 제가 과거에 갤럽 기준으로 TK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시 올라오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지역이 다시 결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호남 지역이 대단히 많이 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렵고, 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유권자나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가 민주당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 건 사실인 거죠.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더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이건 호남만 보내는 게 아니라 TK도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보냈어요. 오죽하면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서울에서 세석도 못 얻는 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각 정당이 자기의 문제점들을 복원해내고 지지층들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적인 하락은 사실인 것 같고, 그 경향적 하락 때문에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지금 박빙 지역이 되는 지역이 많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 이런 문제를 이런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공당이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엄청난 지지층들의 파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저것이 복원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조사가 사실은 아마 총선에 가까울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 지금 약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런 과제를 지금 하나 안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당인데요. 여러 신당인데 그중에 한 신당의 모습이 좀 역시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 내용으로 다음 주제 갑니다. 조국신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이죠. 그런데 최근에 비례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이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치권이 이 분석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찍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지금 저 설문조사에는 뭐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데요. 좀 명칭은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정당인데 30대 21을 기록해요. 그런데요. 중간쯤 보세요. 조국신당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과 6%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지지율 조사가 이래요.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죠.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는요.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과 조국신당의 격차가 더 좁습니다. 14%와 13%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아까 13, 15 정도의 이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좀 다른 컬러의, 다른 색깔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직접적 관련 또 민주당의 그 당원이었던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강성들 또한 민주당은 지지하나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친문 세력들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신당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민주당 혹은 조국신당 외에 다른 쪽으로 갈 일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두 당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고요. 자, 강민구 변호사. 조국신당이 받고 있는 지지표는 어디서 온 걸로 보십니까? 친문 세력들이죠. 친문표다. 예, 친문표입니다. 원래 민주당을 지금 그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명과 친문이 있는데, 근데 지금 친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면서 친문들을 다 내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선 게 이낙연 그 대표가 만든 어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거기보다는 조국 쪽이 더 문재인 쪽의 적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개혁신당과 정의당의 갈 표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지지표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조국 그 대표가 그 약간 호도를 하는 거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예. 지지하는 어떤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당을 하기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그 사과도 가갖고 어떤 시그널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친문 세력들의 어떤 협조를 바란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또 화답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한 어떠한 말하자면 이삭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면서 지금 말로는 지금 뭐 본인이 개혁신당 쪽 표를 지금 흡수했다고 지금 그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의원과 함께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조국 신당이 받는 표는 어디서 온 표입니까? 아니 이제 그게 아마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개혁신당이 15%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어디로 갔겠죠 어떤 형태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유성정당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어떤 정파성, 당파성을 떠나서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 또 하나는 양대 기득권 정당의 부정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당도 갈 수 없고 국민의힘도 갈 수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중에 누굴 고르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나와서 좀 참신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당을 지켜볼까? 저는 계속 아직도 유동하는 층이라고 좀 봐요. 유동하는 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조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조사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MBC가 패널 조사라는 걸 해요. 1차부터 4차까지 했으니까 동일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건데 주로 이동하는 걸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전 그렇다면 이 층들이 왜 갈까?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까? 이탈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조국 혁신당으로 지금 지지를 모아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맞게 비례 후보들을 잘 세워서 이런 지지층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묶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것이 1차적으로 와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진보와 중도층 또는 일부 합리적인 보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 윤석열 정부를 도대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하나의 지지 흐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초기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국 신당과 관련 숫자가 왜냐하면 10%대 중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국 신당의 등장이 말이 되는 것인가? 어제 두 분이 토론을 좀 벌였는데 저희가 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정당을 만들고 비례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초현실적이고 엽기적인 정당이다. 그리고 뭐 일부 조사 보니까 13% 지지를 받고 있다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본인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과 토론하신 분이 있거든요. 다음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섞인 입장을 내죠. 아니 정치에 도덕을 섞으면 정치가 강박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징역형 2심까지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치에다 도덕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정치에 법이 들어가면 정치가 서울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서 도덕과 법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별개라는 얘기 같죠. 그리고 아직 대법원까지 안 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유시민 작가는 과거에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인간의 모든 불안전함과 추악함을 다 껴안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내가 직업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네네네.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네.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되는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법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자, 김수환 평론가. 그러니까 정치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그건 별개다. 따로 가는 게 정치다. 거기에 도덕과 법을 왜 언급합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2심까지 이제 유죄 판결 받다 이거를 설명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환 평론가? 정치와 법이 따로 가는 영역이 아니고요. 정치와 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에서 답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진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치학이나 정치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유사이래로 다 마찬가지지만 법과 원칙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은 권력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법과 원칙을 찾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수평적인 사회이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기가 좋을 때 예. 자신이 그걸 법과 원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할 때 그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세상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듯이 그럼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왜 아까 조국혁신당 얘기도 했던 것처럼 왜 10몇 %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느냐. 예.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조국혁신당은 어찌됐든 회초리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예. 이런 영역에 관한 법의 영역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권 심판은 필요하는데 민주당이 마음에 들진 않아. 이런 분들도 저는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처럼 정치 영역은 꼭 법의 잣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를 전 설명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 얘기 나올 때 혀를 끌끌 차기도 하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가지고 가면 정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화된다라는 지적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김문수 대변인. 그냥 유시민 그 이사장이 궤변론자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궤변이다. 그게 네. 보시는 거네요. 정치에서 법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것은요. 정치인들한테 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논의할 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꿀 때요. 예.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내 편한 입맛에 따라서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법의 잣대를 대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좀 더 높은 법의 잣대를 대도 괜찮습니다. 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법의 잣대를 대지 마라.
그것도 범법 행위가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실형이 떨어졌는데요. 대법원 남았으니까 괜찮다고요. 대법원 가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 3%뿐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97명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재심 판결까지 끝난 사람이 지금 창당을 한 것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코미디 같은 현실인데 이것이 지금 중도들이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분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됐든요, 국민의힘이 됐든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는 고정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있죠. 네, 국민의힘 통상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33% 정도, 진보가 한 3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 양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결정하지 않으면 31%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해 보세요. 민주개혁 진보연합 14%, 조국신당 13%, 합치면 27%입니다. 예. 국민의힘 28%랑 비슷하죠. 예.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그냥 중도 국민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국을 다시 찍어줍니까? 지난 대선에서 왜 민주당이 참패했는지 지금 이거 까먹은 겁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벌써 잊고 민주당이 아직도 조국이 나서니 이제 국민들께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희망사항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30여일 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조국 신당 때문에 철퇴를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예상을 못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경우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건 뜻밖인데라고 반응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우선 뭔가 이루어질 듯하다는 쪽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장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포갑적으로 가족을 도륙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이미 그 강 건너갔어요. 그리고 연합할 거예요. 약간 이런 주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또 굉장히 혹평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말을 허언을 하게 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 때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이건 민주당 몫입니다. 조국 신당의 표는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배신입니다. 지금 뭐 녹색정당에서는 뭐 배신? 이 자체가 지금 배신이다. 왜 손을 잡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김주혁 전 행정관,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소위가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갖다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입니까? 아까 근데 조홍춘은 제로섬이다. 서로 뺏는 거다 표를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 자체가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선거는 그런 거니까요. 그 60%층에게 호소를 해서 소위 자당을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진보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런 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윤연대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전선 구도를 소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구도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적인 요소인 거죠. 근데 그 부분들 자체가 공천 과정에서 좀 흔들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소위 그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들인데요. 이제 민주당을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국 혁신당이 인입을 하는데 이 인입 자체가 단지 비례를 나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 투표에 갔을 때 지역 선거까지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여기서는 조국신당에서 안 내고 조국신당이 내면 민주당 안 내고 이 얘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미 비례로만 정당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역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호소하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지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 두 당 모두가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조합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시고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큰 틀의 반윤연대의 지금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의 강 이런 게 권할 때마다 얘기한 말이 번복된 거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나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인들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제도 요점이 분명히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병이평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가 볼 때는. 소위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고 준연동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이 소위 위성정당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범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소위 지지층들 갖다 지금 인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자매정당입니까? 자매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자 반윤연대정당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총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혹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는다고 조국 당대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앞으로 특검법인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테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그 뒤에서 큰 틀의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서 이 법안들을 통과하는 거함이 되달라라고 하는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관계라고 보세요? 적과의 동침. 네. 적과의 동침 그리고 동상이몽. 그리고 제로섬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이 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명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더 심한 적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뭉쳤다.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당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본인도 지금 일단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하고 손잡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지율 보니까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습니다. 네,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대표가 네. 지금 각자의 진짜 목표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조국 신당의 길은 열릴지 몰라도 조국의 길은 절대 안 열린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구속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에는 저 사람만 들어가면 어차피 내 당이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장담하십니까? 합당합니다. 총선 뒤에는 합당할 거다. 네, 합당 분명히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전망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지금 위성정당을 정확하게 표명한 본인이 위선정당이에요.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항소심까지 받은 범죄 혐의자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보기 위해서 나온 정말로 국민 기만하는 위선정당이라고 봐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당이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판단만 예를 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기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법부가 판단해서 유죄면 들어가는 거예요. 무죄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전에 있었을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검찰 손에서 떠나가는 분이 대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사법부가 판단하면 그냥 유죄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무죄면 알겠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야를 떠나서. 예. 항소심에 지금 실형 판결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공당을 창당하는 것이 진짜로 정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민주당 패널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웃긴 모습이 아닌지 진짜로 묻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전 이사장이 어제 토론을 벌였어요. 아까 소개했는 대로 한쪽에서는 이게 참담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 왜 자꾸 법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싸웠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물으셨으니까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조국신당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건 부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신당 창당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14%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만큼 국민들 예를 들어 크게 따지면은 10명 중 1명 이상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찬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을 바보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잘못된 정당에 왜 국민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뭐 민주당 그 지지층이 옮겨갔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여론사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잠깐만. 싶어요.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강민구 변호사 답을 하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13, 4%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빠졌죠. 그 비례정당 예. 지지율 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빠졌습니다. 내려간 결국은, 예. 그러니까 합하면 뭐 이렇게 정당 지지율처럼 예. 비슷하게 보여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조홍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둘이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친문 세력들이 화가 나갖고 옮겨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 신당 자체가 이게 올바르다. 이게 정당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국회의원 만약에 비례대표로 됐다고 쳐요. 그럼 몇 달 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은 바로 구속되고 국회의원직 박탈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그럼 뭘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법률심이에요. 예. 사실심이 아니에요. 사실심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이게 법 자체가 제대로 해석을 했냐 이거를 묻는 데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거기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판단 끝나보면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 거기에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지금 15%, 14%의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건 예. 그 정당, 그 당을 만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잠깐만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거고요. 네 분 도돌이표 좀 통화하시되 잠깐만요. 아까 그 여론조사 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에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치면 36이에요. 예. 민주당은 긴장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나머지 지지율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분 말씀하는 걸 제가 좀 정리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지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한쪽에서는 민주당께 반토막에 나서 글로 간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싫어서 떠나신 분이 글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각각?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번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네 분의 패널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여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할 때마다 언뜻 지금 끌고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론이 약간 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뭐 많이 지났네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0분 지금 빠르게 지나고 21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여당 얘기로 좀 들어옵니다. 쌍특검법 표결 끝나자 우수수. 뭐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현역 의원들 컷오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는 지금 야당 주제인데 이제 여당 주제로 넘어옵니다. 지금요. 특히 오늘 공천배제 컷오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4분입니다. 4분. 여기 보면 좀 이 서울의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영남권에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석준 의원,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인데 이게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비대위에 이거 재검토해 주세요라고 한 분은 얘기했고 다른 분은 저 무소속 출마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국민의힘에 나타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국민 추천제가 적용되는 지역구가 몇 가지가 생겼어요. 정해졌어요. 영남권에. 그리고 서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현역 의원분들이 지금 뭔가를 불만 제기를 또 하고 있어요. 최대 보면 7분 정도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숫자가 컷오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진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시스템 공천대로 그대로 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토의하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은 평가에 있어서 10% 이하는 컷오프, 30% 이하는 감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 유영하 변호사 단수 공천 어제 공천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뭐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요거 김종국 의원인가 지금 이 여당 현역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우수수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거 쌍특검 법안 재표결 요거 지나가니까 지금 컷오프 시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단박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더기로 그러니까 이미 다 예견됐던 건데 왜 저렇게 현역들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왜 저렇게 저긴 조용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위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우수수 무더기로 예를 들면 컷오프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천 과정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배치된 이유 자체가 시스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소위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던 측면이 아닌가. 그럼 이건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뭐 한 분야 경선을 했었습니다만 단수 공천을 받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똑같이 예를 들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윤핵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비서관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큰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큰 그림자들에 의해서 공천 자체가 자주유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소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4분 나왔는데 앞선 거는 이제 홍석준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 이번에 컷오프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다음 좀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서울 지역에는 유경준 의원이 있어요. 이제 반발하니까 오늘 당에서 약간 점수 내역을 공개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관련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경준 의원님도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한 컨택 중입니다.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건 아니고 전체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제 아침에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그때 이건 뭐가 잘못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공관위원장은 저한테 연락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재배치를 받아들이고 뭐 수긍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믿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강민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 뒷말이 나온 게 아니, 컷오프인 거 알겠다. 현역 의원 물갈이 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인 뭐 서울 강남 지역과 영남 쪽에 물갈이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막판에 이런 시점에 왜 이게 컷오프가 이렇게 우수수 나오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서 다 끝났던 쌍특검 법안 재표결 처리 이게 지나갔으니까 이제서 하는 거 아니냐. 시점 조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의심받을 만하죠. 네, 제가 봐도 그건 좀 계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제 초반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많았는데 초반에 뭐 컷오프도 있었고 진행이 됐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전략입니다. 그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당의 어떤 단합이 필요했고 그때까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터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뭐 의원들 막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가결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정치죠. 그거를 굳이 뭐 아니다고 이렇게 억지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의심은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이 왜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냐. 여기는 어떤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을 꼽은 겁니다. 그 선거에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양쪽의 어떤 대비가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당연히 뭐 전혀 100%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정당 모두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막판에 짧은 기간에 집중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더 아마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또 그 의원들 반발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도 약간 이게 뒷말이 나왔어요. 지금 그 시점에 대한 뒷말인 거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후보가 되신 분, 당의 당직자 등등등을 향해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일정 의원인데요. 지난 3일이에요. 어떤 행사장에서 뭔가 이전 이 교육, 뭐 인재 육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한테는 진짜 뭐랄까요 이게 뭐라 표현해 뭐 숙적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약간 원수급의 아주 그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운 선례라면서 예를 이걸 듭니다. 덜컥.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알려지면서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어제 총선 앞두고 잘못된 비유 예시 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약간의 경고성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송일정 의원이 바로 적절치 못한 비유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요 자체만 놓고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라니요 갑자기. 그게 말입니다.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얘기가 커질 것 같고요. 사실 선거 전에 악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제 국민의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저런 발언이 만약에 더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선거에 가까워졌을 때 나왔다고 하면은 진짜 국민의힘 지지율을 몇 % 깎아먹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사실은 독립투사들에 대한 어떤
그 예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역사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역사 논쟁이 점점점 가열될 위기에 있기도 합니다. 뭐 이승만 기념관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를 저격했으며, 그리고 이토는 그런 인재로 육성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재를 육성하자고 하는 논리를 하필이면 하필을 예를 들어도 왜 또 이토를 예를 이토 들어가지고 예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친일 반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친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뼛속까지 친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장학사업, 그다음에 인재 육성 이런 걸 강조한 그 좋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하필 예를 든 게 이토 히로부미, 일본 입장에서 인재 아닙니까? 약간 인재 육성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게 덜컥 논란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이거 그런 얘기, 그런 쓸데없는 비유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오늘 또 송구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이 정말 뜨거운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뜨거우면 말이 좀 더 세지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듬는 언행을 합시다. 국민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승리를 합시다. 정말 절실하고, 그리고 정말 더 말 실수하거나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자는 게 사실 국민의힘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정당이 선거 때 말 조심하자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요.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칵 뒤집혔던 이런 설화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선거 때 모습인데 그 모습 좀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저 부천 정도 갑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 때 엄청난 논란, 그리고 선거 직전에는 아주 그냥 뭐랄까 지대한 타격을 줬죠. 사실은요. 그 정당에. 김수 대변인. 네. 이번에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거네요. 지금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비단 저 역시도 이게 많은 부분 강조를 오래전부터 해오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저러한 말 실수가 나온다는 건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확실한 진보 지지자, 확실한 보수 지지자들은 약간의 말 실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말 실수는. 워낙 지지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 보니까 말 실수 했겠지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곳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스윙보터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저러한 말 실수 하나가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부적합한 자들이 지금 저 정당에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부적절한 언어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서로 당이 다르다고요. 뭐 그렇다고 민주당 좀 제발 말 실수해줘라.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힘 말 실수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들께서 상처받을 이런 말들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민구 변호사, 과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죠? 저때 저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요, 지금. 그렇죠. 선거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살골 적게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뭐 최근에 좀 당 지지도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지만 그런데 원래 이 군인도 제대 말년에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이제 등을 돌렸다가 지금 이제 뭐 공천이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보다 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런 식의 막말을 계속 해대면은 이게 그냥 한 방에 또 가는 겁니다. 그냥. 하필 이또 히로부미.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 비교도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거기 보면 이또 히로부미가 뭐 그 금괴를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열어놓는 열어놓는데 그걸 가져가서 유학 갔다는 거죠 그냥 지금요? 훔쳐가라고 그냥 문 열어놨다. 아니 도둑질해 갖고 공부한 거를 어떻게 그게 인재 육성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거는 정말 공감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온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또 지지율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의 발언을 한 성일종 의원 해명 나오는데 잠깐 좀 볼까요?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요? 처음에 논란이 되니까 처음에 송구하다는 입장 내기 전에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장학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다. 사랑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다. 하나 더 보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 강국이 되는데 여전히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이다. 이거를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약간 이런 뜻 같은데요. 이거 김종욱 전 행정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송구하다 하기 전에 입장이었어요, 저게. 제가 볼 때 해명 이제 이 순간에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나가시면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방송 나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상당히 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반헌법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5.18 관련해서 김종인 과거의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나 내려가서 반성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공탁에 무너진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건 그야말로 실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순간 제가 볼 때 저런 분들이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가 나면 저는 공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 그럼 예를 들면 저런 얘기 한마디 하고 나서 자기가 좀 힘이 세면 사과하고 끝나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야 불문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절한 예를 들면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선거 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조심하면서 다들 선거에 임하죠. 근데 저런 얘기 덜컥 나오면은요. 다른 동료 후보들이 아주 당혹스럽게 된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은요. 자, 그래서 좀 뭐 송구하다는 얘기 나오고 뭐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경고 비슷한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까 잠시 이제 민주당 관련된 주제 하다가 요 얘기를 좀 지나갔었는데 사실 이제 소식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 내용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당 창당했잖아요. 이름이 소나무당인데 오늘 창당대회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헌법을 위반하고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참석 당원 만장일치로 소나무당을 정식 당명으로 선포합니다. 당 이름이 이제 소나무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아까 행사장 보니까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 무대에서 뭔가 공연하시는 분들이요. 뭐 그런 것도 참 인상적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좀 관련돼 있어요.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석 관련 신문을 하는 날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재판 내용과 동시에 이 보석과 관련해서 신문을 한다고 예고돼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래요. 근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강민구 변호사. 지금 보석을 신청하면서 내놓은 근거가 왜 신청하냐가 아니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이다. 왜 나만 구속이냐. 거기도 당 만들고 있고 나도 당 만드는데 나도 풀려나서 당 만들고 싶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재판부가 이 만약에 이 당을 만들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아마 지금 구치소 안에서 당 만들 사람들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노리고 당을 만든다. 그리고 보석 허가 사유에 당을 만들었으니까 보석을 허가한다 이렇게 판사가 그 허가 판결문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얘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비유해서 왜 거기는 불구속인데 나만 구속이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내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저 앞에 차도 과속으로 달렸는데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 법정 구속을 안 한 게 저는 비정상 아니었나. 당연히 2심에서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실형이라는 거는 예. 사실 판단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 그게 그 재판이 뭐 법리적으로 무슨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될 만한 대법원에서 뒤집힐 만한 그런 사안이 거의 없는 사안인데 예.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판사님께서 예. 그래갖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냥 좀 부담도 되고 예. 또 뭐 조국을 지지하는 또 수많은 강성 지지자들한테 막 그 뭐 여러 가지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좀 그것 때문에 불구속으로 그냥 법정 구속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참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고 그런 선례 때문에 이 송영길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사법제재를 부인하고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보석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기각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 결과 나오면 속보로 아마 이 기사가 등장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방송 시작할 때 좀 예고해 드렸죠. 최근에 유명인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막 지원 유세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인데 우선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3학년. 민주당 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예. 일하러 오신 거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좀 도와주시면 다른 거 다 처리할 정말 테니까. 진짜. 이번에 바뀌면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번영을 위하여 여러분 희망고리의 어문길 함께 이뤄 나가도록 하지요. 예. 하객 여러분께 격려. 일단 좀 여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명인 분들, 여기 뭐 이천수 전 선수, 오몽길 대장 이런 분들 유명하죠. 다음은요 야당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인들이 등장합니다. 보시죠. 배우 이원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누나 춘천을 다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조정대 후원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국신당 공동후원회장 문성근입니다.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이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특정 후보 어떤 정당 뭐 지지한다 이런 걸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김수 대변인 저런 분들 뭐라고 표현할까 유명인 요즘 셀럽이라고 그러죠. 워낙 이도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같이 지원 유세하고 그러면 이거 일단 선거에서 효과가 큽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주민들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일단 친근하게 느끼시니까 정치인 혼자 도는 것보다는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유권자분들이 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친숙도가 정치인에 대한 친숙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하면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정치 이런 형태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옆에 세워서 나의 친숙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내 정책이나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비전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장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김종욱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효과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가까이 오지만 표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없으니까 문제죠. 없으니까 문제라고. 왜냐하면 인지도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신인들이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으면 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건데. 김종욱 전 의원님 좀 겪어보셨어요? 아 저는 뭐 처절하게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그런 어떤 셀럽들이 있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동네에 가서 저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 만나도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살갑게 대해주십니다. 근데 생뚱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이 가서 악수한다고 그러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옆에 워낙 유명한 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쳐다보고 반기고. 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얼굴이 환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접근력을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다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대랑 어떤 토론을 벌여서 어떤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걸 추구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분들과 같이 가는 것도 선거운동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을 하지 않게 되면 저런 네트워크가 많은 분들이 훨씬 유리한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약간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쉽다.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약간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강민구 변호사나 김성환 평론가께서 혹시 지원 유세나 좀 지지 좀 해주세요. 와서 이런 거 부탁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부탁받은 적이 있긴 있지만요. 아 있으십니까? 나와달라고 좀?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어요? 아니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네, 안 그러니까 가는데, 요청했는데 안 가셨어요? 네, 안 가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셀럽들이 어떤 선거 유세에 도움을 주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아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저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과거에 정치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아주 강성 아닙니까? 강성좌파기 때문에 뭐 부친도 이제 그러시고. 그러면은 저 연예인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인이다. 정치인이죠. 그리고 오히려 문성근 씨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차라리 뭐 이천수라든가 뭐 이원종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이렇게 선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김은국이라든가 문성근 같은 분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갔을 때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은 더 열광하겠지만 딱히 효과는 오히려 그냥... 엔티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중간에 스윙보트들을 놓치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셋업 고를 때도 좀 약간 중성적인 사람을 고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으신 그렇죠. 분. 그래야지 스윙보트를 끌어들이는 거지 이미 잡은 집토끼 갖고 같이 뭐 잔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혹시 뭐 좀 와주세요. 지원 유세나 좀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셀럽이 아니라서요. 한 번도 요청을 요청이 안 받아본 적은 들어옵니까? 없습니다. 요청이 안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들이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그리고 뭐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예인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평판이 알려진 사람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그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을 또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공간에서만 잠깐 저는 누구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의사표현보다는 저는 어떤 정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후보가 뭘 원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원합니다. 정책 관련된 얘기 좀 하라. 네,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는 연예인들이 더 늘어나도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또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오늘 밤에 민주당과 관련된 중요한 경선 결과가 발표돼요. 한 20곳 정도 된다 그러죠. 화면 좀 보면요.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지금 20곳 경선이 진행 중인데 오늘 밤에 지금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과 이수진 의원
비명, 친명 딱 정해져 있죠.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 김병주 의원. 아, 여기서 비명, 친명. 이런 대결처럼 비춰지는데 오늘 나와요. 다른 경우가 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서울 은평을 여기도 주목받고 있죠.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구청장. 여기도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오늘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도 강북을입니다. 박용진 의원. 최근에 뭐 하위 평가받았다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아, 원외입니다. 친명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분도 있죠. 이승우 위원장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 지금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밤에 지금 10시로 예정돼서 밤 10시로. 아마 고민 지금 집계하겠네요. 아무리 봐도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밤부터 누가 과연 됐는가. 과연 이 경선을 친명이라고 통과하시는 정치인이 통과했는가 아니면 비명이라고 하신 분이 생존했는가 이거에 따라서요. 내일도 또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와이드는요. 이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린다는 거 예고해드리겠습니다.